4차 산업혁명 시대에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얘기는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 그죠?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 클라우드 시밥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제. 클라우드 시밥이 2016년도에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면서부터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분간할 수 없는 형태로 이제 바뀌고 있다. 그런데 또 한 측면으로 제레미 루킨이라는 분이 그 전에 이미 3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면서 클라우드 시밥이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이미 책에 다 올린 게 많거든요. 이미 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은 3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다 했던 얘기야. 그래서 야 이게 뭐 4차 산업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쪽의 입장 속에서 우리는 전문가가 하는 입장에서 야 그럼 4차 산업혁명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이게 헷갈리는 거죠 이제. 그리고 유발 하레도 유명한 또 작가고 뭐 이러잖아요. 여기도 4차 산업혁명은 이 하면은 인류가 종말로 가는 지름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의문이 4차 산업혁명이 이런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의 융합이냐 이런 의문이 생기고,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이 디지털 트랜스폼이냐 디지털로 가는 길이냐 이게 좀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을 한국이 주로 써요. 근데 다른 국가에서는 어떻게 쓰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첫 번째 답은 4차 산업혁명은 기술에다가 사람들의 욕망 이것을 연결시켜 가야 되는 거다. 모든 것은 기술과 사람이 같이 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폼은 가상적으로 가는 세계인데 이걸 현실로 돌아오는 아날로그 트랜스폼 기술이 있어야 된다.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고, 4차 산업혁명은 한국만이 쓰고 있어요. 그죠? 딴 나라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안 씁니다. 그죠? 나름대로 국가의 브랜드가 다 있습니다. 이제. 그 국가의 브랜드가 다 있는데 한국은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 용어로 쓰는 거다. 그래서 한국도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나름대로 좀 브랜드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진행이 어떻게 되냐, 이것을 몇 페이지에서 연구한 자료를 이렇게 보면 이게 과거에서부터 이제 인류가 이렇게 늘어나서 이제 인류가 늘어났는데 거의 1700년도 되면서부터 산업사회가 되면서 인류가 늘어나는데 인류가 늘어나는 만큼 자본도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늘어나면서 이제 부의 축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부를 어떻게 축적할 거냐 이런 부분이 좀 메인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다가 1974년도 되면서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구 감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 세계적인 추세는 더 이전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 늦게 자꾸 막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이런 것을 연구를 좀 해보면 미리 이 앞서서 인구가 감소되는 측면에서 어떻게 발전됐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막 방송에 나온 사람들은 좀 무지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지금 막 인구 감소를 가지고 떠드는 사람들은. 그래서 한국의 상황이 어떠냐, 결국은 인구 증가와 GDP 우리 부의 축적이 같이 가는데 한국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 원래 세계적으로 기계혁명, 전기혁명, 정보혁명으로 이제 발전되어 오는 과정에서 한국은 간단하게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총 인구수는 지금 한 5천만이 넘었잖아요. 5천만이 넘었는데 그게 제가 태어났을 때를 보니까 이게 거의 반 정도 되는 거죠. 이제 2,600만에서 5천만으로 2배가 늘었어요. 2배가 늘었는데 이때쯤 이제 58년 개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때쯤 인구가 급격하게 늘었어요. 그죠? 국가가 늘 때 인구가 느는 거하고 돈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현재 이거는 돈으로 보면 1인당 GDP가 3천만 원 정도 돼요. 3천만 원인데 이제 3만 불로 가는 건 아직까지 안 되는 거죠. 3만 불을 넘기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한국의 목표가 되는데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됐냐, 이렇게 쭉 넘어가보면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 쭉 넘어가보면 이 화폐가 이때 되면 이게 1인당 GDP가 62년도에 만원 정도 사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쭉 보니까 제가 이제 62년이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 이제 만원이 왜 만원이냐, 이때 화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화폐개혁이 일어나서 62년도에 10분의 1로 줄였고
53년도에 100분의 1로 줄여가지고 기존의 화폐가 이때 가면 이제 1000분의 1로 감소가 된 거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화폐 개혁부터 대한민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962년도부터 스타트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의 경제 시작은 1962년도부터 시작되는데 이때 그러면 태어난 사람들 말고 실제적으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지금 몇 대가 되느냐, 나이대가 몇 살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이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돈을 벌기 시작한 세대가 경제를 아는 세대거든요. 그 경제를 아는 세대가 지금 80대, 70대 이렇게 갑니다, 이제. 그래서 80대, 70대, 60대, 50대, 40대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에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들은 70대입니다. 그죠?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경제는 이때부터 개인적인 부가 창출되기 시작한 데이기 때문에 지금 70대 그 이후에 좀 더 이제 부를 좀 배분을 받은 사람들이 60대거든요. 그 50대는 부가 없어요. 다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부는 60대, 70대가 전체 한 70% 이상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를 창출하려면 60대, 70대한테 부를 유산으로 받든지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새로운 노력을 하는데 이게 다른 문제야 이제.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고민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부를 혼자서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지표를 보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정치하고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 노예 시대에서부터 제가 미국에서도 노예가 있었잖아요. 노예를 부리는데 노예를 죽일 수 있는 법칙 중에 하나가 노예가 글을 읽으면 노예를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걸 많이 아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좀 모르는 형태로 가도록 바라는 거예요. 이런 걸 좀 이해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야 될 거냐. 돈 버는데 가장 강력하게 메시지를 준 사람이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제 2000년에 나온 IMF이 한창 들어갔을 때 얘기를 했거든요. 공급생활자와 자영업자와 사업가, 투자자가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다 공급생활자였잖아요. 그죠? 이거 인터넷 치면은 로버트 키요사키 있다. 이거 보고 완전히 그냥 쇼크를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중에 사분면 중에 하나만 이제 가지고 부를 축적해 가는데 이 중에 가장 부의 축적이 좀 높게 갈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가 얘기로는 공급생활자에서부터 자영업자로 발전하고 자영업자에서 사업가로 발전하고 사업가에서 투자자로 이렇게 발전해가는 경로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저는 공급생활자에서부터 자영업 하다가 여기서 이제 일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박 박사님은 벌써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앞서간 분을 모시고 있다.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흐름을 한번 생각해보면 돈에 대해서는 정말 제일 제가 마음에 드는 분이에요. 이제.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발전되냐. 기술과 인간 간의 관계. 인간은 우리가 마슬로의 욕구 5단계 말인데 5단계 이후에 마슬로우 사후의 제자들이 인간의 욕망을 이제 이렇게 8단계로 더 발전을 시켰어요, 이제. 그래서 1단계에서부터 그런 생리적 욕구부터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4단계까지가 결핍의 욕구고 여기 성장의 욕구인데 이것을 4차 산업혁명으로 연결해보면 여기가 1차 산업혁명이 되는 거죠. 물질 세대의 1차 산업혁명이 기계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계를 전공했기 때문에 기계부터 시작한 거에 대해서 반대로 흐름을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게 많아요. 이제. 그러다가 전기산업, 전기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사람들의 인지적 욕구, 심리적 욕구가 생기면서부터 정보적인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자아실현 욕구가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4차 산업이 발전된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게 혼재돼서 다 있잖아요. 이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혁명이 다 한 번에 막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이나 이런 다른 오랫동안 이렇게 혁명을 변화된 국가들은 좀 달라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기술은 발달되는데 기술은 지금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욕망으로 보면 이 밑에 결핍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죠.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금 사회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다 이거 간의 언밸런스 때문에 생긴다. 이런 것을 우리는 트리지적으로 얘기했을 때 모순이 생긴 거거든요. 인간의 모순이 원래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발전해 가야 되는데 위에하고 밑에하고 이게 언밸런스한 상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모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연결해서 가자. 그래서 물질에서부터 우리는 원래 트리지는 물질부터 시작했으니까 물질에서 이제 사람으로 어떻게 연결해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학 교수께서 이제 주창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발전되는 것이 천지인이잖아요. 사람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변화시키려면 사람이랑 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다고. 이제 하나는 시간을 좀 바꾸는 거고, 하나는 장소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가면 돼 이제. 그리고 세 번째는 만나는 사람을 바꾸면 돼요 이제. 그래서 변화의 세 가지 축 이렇게 천지인으로 갑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기술을 연결시켰어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폼이 이제 디지털로 변환되는 거잖아요. 디지털 트랜스폼의 기술들을 이민학 교수 팀에서 6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이제. 클라우드하고 빅데이터하고, 요거는 이제 시간에 대한 거고, G에 대한 거 이제 IoT하고 LBS,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것이 SNS와 웨어러블을 6가지로 연결해가지고 이것을 디지털로 전환시키는데, 디지털이 아까 아날로그로 다시 전환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로 연결되는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 인공지능의 기능이 예측을 하고 맞춰가는 건데, 사람의 어떤 뭐 의식주 이런 걸 다 맞춰가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사람에 맞춰가는 형태의 6가지 아날로그 트랜스폼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CPS, 로봇, 뭐 3D 프린터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 3D 프린터로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속옷을 만든다면, 속옷은 지금 2D 차원에서 가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체가 3D 입체적으로 넘어가니까 지금 현재 가공 기술로는 몸에 정말로 딱 맞는 옷을 가공할 수가 없어요. 이제 가공 기술 자체가. 근데 이게 완벽하게 개인의 입체적인 성향에 맞도록 가공하려면 3D 프린트 기술밖에 없다. 그래서 속옷을 정확하게 내 옷에 맞도록 가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3D 프린트 기술이 많이 발달된다. 그래서 게임 기술, 플랫폼 증가하는 기술, 블록체인. 그래서 오늘 블록체인을 좀 더 깊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을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네. 누군지 다 들어보셨죠? 누군지는 들어봤는데 누군지 몰라요. 그죠? 알려지지가 않아서 잠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한 흐름 상태에서 생긴 거잖아요. 돈이 맨 처음에는 물물 교환을 했었고, 물물 교환하다가 두 번째 들어가서 금속 화폐를 가지고 쓰잖아요. 금속 화폐 쓰다가 이제 나름대로 신용 화폐로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도 보면 금속 화폐가 있었잖아요. 동전이 있었는데 세종이 이제 동전을 지폐로 교환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이제. 세종대왕 시절에 그걸 다 했는데 그걸 아무리 해도 이제 사회가 안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세종대왕이 업적이 많이 있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걸 지폐로 바꾸는 작업을 하다가 실패한 이제 케이스가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유명한 그 세종대왕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이게 어쩌면 금속 화폐에서부터 이제 실용적인 지폐로 바꾸는 거 이런 좀 어려웠다.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에 들어가면서부터 화폐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화폐를 국가에서 이제 발행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하잖아요. 미국은 국가에서 화폐에 대한 신뢰성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화폐에 대한 신뢰 문제가 생기는 걸 가지고 연구를 좀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신뢰성을 높일 거냐. 그래서 나온 것이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가상화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가상화폐 나왔다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가상화폐가 1세대 블록체인으로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나온 거죠. 비트코인을 쓰다가 지금은 2세대로 들어가서 이더리움, 3세대 가서 계속해서 지금 3세대까지 이제 발전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 이것은 기존의 어쩌면 화폐의 형태가 바뀌는 거죠. 이제. 그래서 블록체인의 개념이 지금은 우리가 뭔가 돈을 거래를 하려면 중간에 은행을 껴야 되거든요. 은행을 껴야 되는데 은행 없이 그냥 직접 거래를 하자.
직접 거래를 해서 들어갔을 때 이게 신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누가 줬는지 줬다고 해도 안 줬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돈이 이제 지급되는 과정에서 동시에 지급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제 이런 것을 어떻게 방지할 거냐. 그래서 이것을 각각의 하나하나의 블록 단위로 암호화를 해서 저장하자. 그럼 블록이 개별적으로 다 있으니까 블록이 만약에 뭐 10,000개다 그러면 10,000개의 암호가 생기니까 10,000개 암호를 풀어야 되나. 그래서 그걸 못 푸는 거죠. 블록 간에 연결해서 분산 저장하는 형태로 이렇게 발전이 됐다. 간략하게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또 좀 더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앞으로 블록체인이 이제 나온 시점이 처음 나온 게 한 10년 됐지만 이제 적용되는 시점은 작년도부터 이제 거의 많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블록체인의 개념은 한마디로 분산된 신뢰, 자기 조직화하는 기술이다. 우리가 신뢰를 어떻게 이제 제대로 맞춰갈 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블록체인으로 가는 것은 반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앙 집중화에 대한 서버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독과점의 플랫폼 형태를 분산 네트워크로 이제 완전히 바꾼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정부의 일들이 독과점 플랫폼으로 돼 있잖아요. 정부에서 뭔가 정책 나오면 그걸 쫙 뿌리는 형태로 가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분산 네트워크로 P2P로 이제 가게 되면 모든 정부 입찰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개인 간 다 바뀝니다. 이제 앞으로. 그리고 투표도 그냥 지금 형태가 완전히 바뀌는 형태로 간다. 이런 개념인데, 이렇게 완전하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변화를 해야 된다.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 가져야 된다. 이게 얼바얼바합니다. 이제 어느 쪽이 맞느냐. 그 기존의 기득권 세력은 이걸 가져야 되잖아요. 너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득권은 이걸 잡아야 되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은 이걸 해야 되고. 그래서 두 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한 2025년도 정도 되면 이렇게 전체 시스템이 변화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P2P 개념으로 가니까 여러 가지가 활용되는데, 가장 요즘 핫 이슈가 되는 게 암호화폐 분야에서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암호화폐 분야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산업에서 응용되니까, 요즘 대기업에서 지금 블록체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한국에 이제 최근에 블록체인 협회가 생겼어요. 이제 블록체인 협회에 전하진 지난 국회의원이 회장이에요. 이제. 블록체인 협회가 저기 아니에요? 진대재 장관 아니에요? 네, 이번에 전하진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조직이 좀 큰 조직으로 변화됐어요. 그죠? 네. 그래서 블록체인을 어디다 쓰냐? 암호화폐 분야에서 돈 버는 데 쓴다. 이렇게 금융거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바뀌어질 텐데, 언제 바뀌어질 거냐? 지금도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죠? 뭐 이렇게 가고 있고. 그리고 공공과학 분야에서 전자시민권을 도입한 에스토니아 사례, 이거 막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주식거래소가 지금 IPO가 있고 ICO가 있어요. ICO로 이제 새롭게 개설되는데 한국은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태가 오죠. 그래서 블록체인이 산업에서 응용되면, 산업에서 요즘 저렇게 SCM이 이제 블록체인을 응용한 형태로 막 세미나가 일어나고 이제 변화되는 시점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SCM의 각각의 부품들 간의 관계를 생각해서 이 변화가 될 거다. 협력업체와의 관계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다음에 거래 결제하는 것이 개방형 소량 결제하니까 블록체인 카드를 별도로 들고 다니면서 이제 결제가 되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작년도부터 현금 결제하고 이제 카드 결제가 반전이 됐어요. 이제 그전에는 현금 결제가 좀 더 많고 카드 결제가 좀 두 번째였는데, 작년도부터 카드 결제가 현금 결제를 넘었었어요. 이제 그러면 이게 몇 년 지나면 아마 이런 암호화폐가 좀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혼재되는 상황을 가는 거죠. 이제. 그리고 국가에서는 전자투표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표 개표하고 뭐 이런 시간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냥 바로 투표 끝나면 바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은 투표 끝나면 막 밤새 그냥 개표를 하잖아요. 개표하는 자가 없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개표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갈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어쩌면 부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나타내는 것이 시장이 있어야 되니까 거래소가 지금 IPO를 가지고 거래를 하잖아요. IPO에 거래를 하는 거를 우리가 좀 많이 해본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요 IPO 거래를 하는 분도 있고 ICO로 이제 거래를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혼재되는 형태로 가니까 어떻게 가야 될 거냐. 우리는 이게 분산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중을 해야 될 거냐 이런 개념들을 좀 같이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시장 자체는 ICO 시장이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래 이렇게 급등하다가는 여기서 한 단계 탁 떨어졌다가 하잖아요. 떨어지는 시점이 지금 와서 이제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를 투자했을 때 투자의 효율이 얼마나 되느냐 투자 효율을 지금 나온 얘기로는 하나 800만 원 정도가 되면 BP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800만 원부터 떨어지면 효율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800만 원을 넘어야 되니까 지금 한 1,500만 원 이렇게 되면 투자 효과가 있는 거고 지금 최근 상태에서 8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투자하는 것은 여기서 떨어지는 상태다. 지금 상태는 보합을 좀 했다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사토시 얘기를 잠깐 하면 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설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전설이 많은데 이분을 대상으로 해서 막 FBI부터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다고 해요. 이제 아직까지. 그래서 이 사람은 특허도 신청 안 했고 노벨 경제학상 준다는데도 안 나타나. 경제학 노벨상 준다는데도 안 나타나서 앞섰죠. 우리 누군가가 노벨상 준다 그러면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로 오리지널 엔지니어 아니면 은둔자다. 준다는데 이런 세계적인 상을 안 받는 형태로 대단한 사람. 그래서 제가 이분이 이제 논문 쓸 때 자기 생년월일을 내놨더라고요. 그 생년월일이 75년 4월 5일생이라고 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분의 사주를 다 분석해 보니까 예, 돈을 다 끼고 있어요 이제. 돈을 많이 타고 나서 관으로 해서 어떤 투자 회사에 근무하는 것 같아. 이걸로 사주를 보면 투자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돈에 대한 흐름을 그냥 감이 있는 거죠. 보통 이 정도 재를 가지고 있는 제가 전부 다 편제거든요. 편제는 다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또 분석해보면 좀 더 분석해보면 재밌는 게 많이 생길 수 있을 텐데 간단하게 이제 보면 이분은 크게 한 건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투자 전문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도 사주 분석해 보면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월급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다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카모토 사토시 사주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이제. 그래서 시간은 안 나왔기 때문에 시간은 제가 추정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블록체인이 어떻게 보면 크게 변화되는 걸로 보면 1990년 정도 나올 때 WWW가 인터넷이 이제 발전해서 나왔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1세대 인터넷이라고 하고 블록체인을 2세대 인터넷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인터넷 형태가 거의 한 20년, 30년 정도 만에 인터넷 세상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인터넷 개념이 확 바뀌는 요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변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민하 교수가 디지털 거버넌스에서 어떻게 정부에서 블록체인을 어떻게 응용해야 될 건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딱 요약해가지고 짧게 제가 영상을 편집을 좀 했습니다. 이걸 잠깐 보고 같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가면 여기 영상으로 발표했던 자료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디지털 거버넌스와 거버넌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부분 대한민국 기업에서 이사회는 그냥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회사를 한 100개 만들어봤습니다만 이사회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전부가 일하죠. 이는 사장 및 임원을 위한 집행 시스템을 추가해봤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기업은 이사회 멤버가 누구냐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달라요. 의사결정 시스템이 다 방향 결정하기 중요하죠. 스티어링하는 것이. 이런 탈출력으로 이제 우리가 정책 집행이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바뀌어야 되죠. 자, 이런 바뀌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갖고 있는 고민이 이렇습니다. 일정 집정의 통치의 집중은
집중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효율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혼자 결정하는 것. 그런데 사람들이 안 따라가죠. 그럼 네가 결정했지 내가 한 거 아니잖아.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결정하자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합의해서 결정하게 되면은 수능 비용은 적지만은 거래 비용이 의사결정 비용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문제 있는 거죠. 수능 비용과 거래 비용의 적절한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의민주제가 나온 이유고, 근데 이 대의민주제의 문제가 뭐냐? 우리가 뽑은 이 세 분 국회의원 빼놓고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과연 대의의 문제를 극복하는가?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자, 이 어느 쪽이 좋으냐에 대해서 모든 거버넌스는 보수입니다. 우리의 민주제 보수입니다 하는 얘기가 딱 나옵니다. 트리제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통치제도는 전부 다 보수입니다. 왜? 그걸 트리제로 해결해보자. 의 패러독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거버넌스 패러독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 거버넌스 패러독스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제일 좋은 방법은 문화를 구축하는 거죠. 문화는 뭐냐?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는 거래를 통해서 문화가 정착하게 들어갑니다. 이것이 북유럽과 남유럽의 차이죠. 이 문화가 없이는 인류 국가가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문화를 구축하는 오랜 시간을 대한민국이 구축해서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고신뢰 사회로 갈 수 있겠느냐?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안 된다는 게 우리 고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냐? 짧은 시간 내에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바로 그것이 신뢰를 만드는 기술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신뢰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신뢰는 문화였습니다. 이것을 신뢰를 기술로 만드는 것이 뭐냐? 투명하고 반복되는 사회를 만드는 기술은 과거의 기록을 모두가 공유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시간을 압축하고 공간을 압축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모든 블록이 과거의 기록을 공유하고 부분이 전체를 가지게 되면 부분이 가지는 소위 분산의 이점과 전체가 가지는 집중의 이점을 동시에 전체 분리 다 배우셔서 하는 거예요. 분산과 집중이 동시에 만들어지는 집중된 분산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것이 부분이 집중을 전체를 보유하는 블록체인에서 자기 조직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분산된 신뢰가 결정과 집행을 통합하게 되고 이 전체를 우리가 혼란의 과정, 자기 조직화의 과정, 생명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공간의 시간을 보유한다. 어떻게 보유하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블록들이, 블록이란 공간이 과거의 시간을 전부 다 공유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자, 블록체인에서는 소유자 간의 거래를 우리가 암호화시킨다. 일단 그래서 우리가 일단 보안을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이것을 연결하게 되니까 체인이 만들어집니다. 이 체인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과거 기록이 공유가 되죠. 이것을 분산 저장하니까 공유가 됩니다. 그러면 시간, 공간, 인간 세 개의 축이 공유되는 형태가 되겠죠. 바로 현재 금융 거래에 비해서 블록체인은 한 번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그 거래 기록을 모든 사람이 공유를 합니다. 그것은 한 명의 모든 기록을 갖고 있는 원장은 해킹이 쉽지만은 이것이 분산된 신뢰는 자기 조직화를 거쳐서 해킹을 요걸 하나 하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바꾸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한꺼번에 해킹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컴퓨팅 파워의 절반을 갖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따라서 블록체인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블록체인이 뭐냐? 비트코인으로 대표가 되죠.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여기 있는 것처럼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운용 사례 중에 아주 작은 사례 중에 하나다. 물론 대표적인 사례죠. 자, 우리가 돈이란 뭐냐? 이 돈을 어떻게 정의하죠? 세종대왕, 요즘 세종대왕은 신사임당한테 밀렸죠. 그게 돈이냐? 아니죠. 돈이란 건 숫자가 있는데 신뢰가 바탕이 됩니다. 제가 숫자 써가지고 이거 100만원에다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사임당께서 딱 나타나시면 이건 5만원이구나 우리 믿어주죠. 그래서 뭐냐? 신뢰죠. 이 신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돈입니다. 그래서 일단 블록체인은 돈에 제일 먼저 운영이 되죠. 그렇지만 돈이 신뢰 전문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계약 신뢰죠. 그 다음에 주민의
주민등록 등본, 공공기록, 출생신고 전부 다 기록입니다. 이 신뢰입니다. 시민증, 투표 다 신뢰입니다. 이 신뢰 문제를 다 누가 해결하느냐? 블록체인이 해결하고 실제로 해결하는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에서도 우리가 사물인터넷, 요즘 자율주행차, 근데 그거 해킹하면 어떻게 될 거냐? 보안을 해야죠. 이 사물인터넷 보안 방법 블록체인밖에 없습니다. IBM 어댑트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소셜 네트워크, 전자상거래 다 마찬가지로 산업의 보안에 관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래에 관한 분야들, 지불결제, 인증, 핀텍 전부 다가 블록체인입니다. 자, 블록체인은 뭐냐? 한마디로 반복되는 기록을 모두가 공유한다. 천지인이 공유가 되면서 신뢰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이런 신뢰를 만드는 기술, 암호화폐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많은 암호화폐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공공보안 분야에서도 에스토니아는 지금 전자신용권 도입을 했고, 칼린의 주식거래도 지금 대한민국도 금년 10월부터 우리가 장외거래 시장이 블록체인으로 구성돼서 분명하죠. 오늘 어제자 발표로 한국은행이 3조를 투자해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블록체인이 어디까지 가느냐? 조직 자체를 바꾸고 있죠. 그 조직 자체가 DAO, JP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분산된 자율조직. 그래서 개미는 모두가 분산되어 있지만 누구 특정 개미가 지시하지 않지만 알아서 전부 다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분산 자율조직이 바로 인간과 같이 제가 태어날 때 어머니의 난자, 아버지의 정자, 하나의 수장단에서 분열해서 60개의 세포를 분열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세포는 몇 세포가 되고 어떤 세포는 발가락 세포가 돼서 누가 지시했습니까? 아무도 지시한 세포가 없어요. 스스로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외부의 개입 없이 스스로 자기 조직하는 조직이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지고, 제가 이것을 DAO보다는 자기 조직화 조직이라는 이름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지씨하고 제가 악수를 하면 그렇겠지만 여기 제 손에 세포 한 쪽이 다가오면 60조분의 1의 세포를 분석해보면 수지씨의 DNA 구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계를 아무리 부분을 갖고 와서 분석해도 전체 정보가 나타나지 않죠. 소위 자기 조직화와 기계 조직의 차이입니다. 이런 블록체인은 신뢰 기술로서 결국 세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2023년에 되면 소위 블록체인과 가버먼트가 세상을 바꾸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2027년 전 세계 GDP 10%가 되고, 2023년은 국가가 세금을 블록체인으로 징수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세청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세청, 복지조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블록체인으로 대체되어 들어가는 거죠.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1차 혁명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융합, 온라인, 오프라인의 융합 기술이 뭘 만들어내느냐? 초생산 경제자산을 만들어내는 혁명입니다. 이게 1차 혁명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이 세상이 수락되기 위해서는 이 사회의 신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신뢰 자산을 만드는 것이 블록체인 거와 기술이 만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순환하는 사회. 그래서 홀커스 같은 분은 미래의 정당은 싱크탱크 같은 모습. 네, 여기까지. 미래는 싱크탱크가 AI하고 어떻게 협력해서 일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트리즈 관점에서 봐도 어떻게 새로운 뭔가 지식 이런 거를 응용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트랜스폼 이걸 잘 만들어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컨셉 이런 걸 만드는